한 통의 택배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절대 열어보지 말았어야 할 서류, 그리고 그 안에 적힌 한 문장. 이 이야기는 선을 넘은 관계가 아니라 선을 넘게 만든 감정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들으시고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꼭 생각해 보세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수술 후 18개월 차 케어 세트. 작은 글씨였지만 그 문장은 이상하리만큼 또렷했다. 나는 그 문장을 3번 읽고서야 숨을 쉬었다. 손이 떨렸다. 종이의 질감이 손끝에서 미끄러졌고 가슴 안쪽에서 이유 없는 불편함이 차올랐다. 이게 무슨 뜻이지? 택배 상자는 내 꽃집 작업대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 가로 15cm 남짓 크지 않은 상자였다. 하지만 묘하게 무거웠다. 꽃 냄새에 익숙한 공간에 낯선 냄새가 섞여 있었다. 소독약 같은 병원 복도에서만 맡을 수 있는 냄새. 발신인 이름은 처음 보는 곳이었다. 타이탄 클리닉. 나는 올해 52. 서울 노원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다. 남편은 새해 전 떠났고 딸은 작년 이맘때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 이후로 시간은 흘렀지만 내 삶은 멈춰 있었다. 같은 건물 4층에는 딸의 남편, 그러니까 이제는 사위라고 불러야 할 윤도현이 혼자 살고 있다. 그날 그의 택배였다. 부재 중이라 대신 받았고 별 생각 없이 작업대 위에 올려두었을 뿐이었다. 정말로 처음엔 그랬다. 나는 상자를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다. 사위의 택배를 여는 건 당연히 예의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손이 떨어지지 않았다. 혹시 약이면? 중요한 물건이면? 스스로에게 이유를 붙이며 나는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뜯었다. 뚜껑을 여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안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흰색 케어박스 하나와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설명서를 펼쳤을 때 나는 바로 덮지 못했다. 첫 줄이 너무 구체적이었기 때문이다. 수술 후 18개월 차 관리 지침. 그 다음 줄은 읽지 않으려 했지만 눈이 먼저 움직였다. 관리, 도포, 주의사항, 그리고 마지막에 적힌 숫자 15cm. 그 숫자가 왜 그렇게 마음에 걸렸는지 나는 설명할 수 없었다. 다만 가슴이 갑자기 조여왔고 얼굴이 뜨거워졌다. 18개월 전 계산은 원하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시작됐다. 그때는 딸이 아직 살아 있었다. 서류를 떨어뜨렸을 때 나는 비로소 내가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걸 알았다. 상자를 다시 닫고 처음 상태처럼 테이프를 붙였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4층으로 올라가 사위의 문 앞에 내려놓았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응답은 없었다. 아마 운동 수업 중일 것이다. 계단을 내려오면서도 머릿속에서는 그 문장과 숫자가 계속 반복됐다. 18개월, 15cm.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왜인지 모를 생각들이 줄지어 떠올랐다. 딸이 남겼던 말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표정들. 엄마, 요즘 도현 오빠가 좀 달라진 것 같아. 그 말이 뒤늦게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다음 날 꽃집 문이 열렸을 때 나는 심장이 먼저 반응했다. 사위였다. 평소처럼 단정한 차림, 차분한 목소리. 장모님, 어제 택배 대신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가 곧바로 시선을 피했다. 괜히
눈을 마주치면 내가 무언가를 들킨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노란 국화를 골랐다. 혜원이한테 가져다 주려고요. 딸의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묵직해졌다. 그가 꽃을 들고 나간 뒤에도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상자 하나, 문장 하나, 숫자 하나가 내 안에 분명히 무언가를 깨우고 있었다. 그때는 몰랐다. 이 택배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이 순간이 모든 균열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로 나는 숫자에 약해졌다. 꼭 가격표를 적다가도 영수증을 정리하다가도 문득 손이 멈췄다. 15. 의미 없는 숫자여야 하는데 그 숫자는 자꾸만 머릿속에서 모양을 갖추려 했다. 나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지금의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하지만 생각은 의지로 멈추는 게 아니었다. 꽃집은 여느 때처럼 조용했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국화 주문이 늘어났고 단골 손님들은 늘 하던 말을 반복했다. 사장님, 꽃이 참 오래가요. 여긴 들어오면 마음이 편해.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머릿속 어딘가는 계속 다른 데에 있었다. 상자를 열던 순간에 종이 소리, 소독약 냄새, 서류 위에 찍힌 글자들, 그 중에서도 가장 또렷하게 남아있던 건 시간이었다. 18개월 전, 그때를 떠올리면 딸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다. 아직 웃고 있었고, 아직 이 건물에 자주 내려오던 때였다. 그 무렵 딸은 종종 말끝을 흐리곤 했다. 엄마,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말로 다 안 되는 것 같아. 그때는 무슨 뜻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지금에서야 그 말이 뒤늦게 마음을 건드렸다. 사위와 마주치는 횟수는 생각보다 잦았다. 같은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하루에 한 번쯤 계단에서 마주쳤다. 그는 늘 정중했고 말수가 적었고 선을 넘지 않았다. 그래서 더 안심해왔던 사람이다. 그런데 내 시선이 달라진 걸 나는 알아차렸다. 이전엔 그저 사위였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낯선 타인처럼 느껴졌다. 그의 손이 난간을 짚는 모습, 운동 후에 잠깐 흐트러진 숨, 잠깐 스쳐 지나가는 향수 냄새, 이런 것들이 이전엔 전혀 의미가 없었다. 이제는 의미를 갖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사실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밤 잠자리에 누웠는데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서랍에서 메모지를 꺼내 무작정 숫자를 적었다. 18, 15, 그리고 그 아래에 작게 이렇게 적었다. 왜 지금? 질문이었지만 답을 기대하지는 않았다. 그런데도 가슴이 답답해졌다. 이건 호기심일까? 아니면 금기를 건드렸다는 죄책감일까? 아니면 그 둘이 섞인 감정일까? 며칠 뒤 사위가 꽃집에 내려왔다. 장모님, 오늘은 일찍 끝나세요? 나는 괜히 목소리가 한 박자 늦어졌다. 응, 오늘은 좀 일찍 닫으려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볍게 웃었다. 그럼 저녁에 뭐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그 말이 유난히 귀에 남았다. 필요한 것. 나는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 걸까? 그가 돌아서자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었다. 그제야 스스로를 발견했다.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다. 손에 들린 국화줄기가 살짝 구겨져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확실히 깨달았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택배는 단지 계기였을 뿐이고 이미 내 안에는 외로움이라는 틈이 오래전부터 벌어져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어떤 생각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아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느낌이 가슴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 변화는 항상 사소한 데서 시작된다. 어느 날부터인가 사위와 나 사이에 이유 없는 여백이 생겼다. 이전엔 마주치면 인사하고 필요한 말만 나누고 각자 갈 길을 갔다. 그런데 그 여백이 자꾸만 길어졌다. 그리고 그 길어진 시간만큼 말도 늘어났다. 장모님, 요즘 잠은 좀 주무세요? 사위가 아주 자연스럽게 물었을 때 나는 잠시 대답을 잊었다. 그냥 예전 같지는 않네. 그는 내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그게 묘하게 마음을 느슨하게 만들었다. 차 한 잔 드릴까요? 집에 괜찮은 차가 있어요. 거절해야 할 이유는 분명히 있었다. 늦은 시간이었고 굳이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런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잠깐이면 그 선택이 이렇게 오래 남을 줄은 그때는 몰랐다. 사위의 집은 늘 정돈되어 있었다. 필라테스 강사답게 공간이 단정했고 불필요한 물건이 없었다. 컵에 차를 따르는 손, 주전자를 내려놓는 동작까지 모두 익숙해 보였다. 라벤더예요. 불면에 좋대요. 차향이 공기 중에 퍼졌다. 그 향은 꽃집의 향과 달랐다. 조금 더 사적인 냄새였다. 우리는 마주 앉았지만 말은 많지 않았다.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그게 문제였다. 요즘 장모님 혼자 계시는 거 힘드시죠? 그는 질문처럼 말했지만 확신에 가까웠다. 나는 잠시 눈을 내렸다. 혼자라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않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이상하게 내려앉았다. 사위와 나 전혀 다른 위치에 있어야 할 두 사람이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그 사실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날 이후로 차를 마시는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저녁 무렵 불이 켜진 걸 보면 괜히 위를 올려다보게 됐다. 계단에서 마주치면 발걸음이 조금 느려졌다. 장모님, 저녁 드셨어요? 그 질문은 안부였고 초대였고 어쩌면 확인처럼 들렸다. 나는 점점 그 질문에 익숙해졌다. 익숙해진다는 건 위험한 일이다. 함께 식탁에 앉았을 때 나는 처음으로 이 사실을 자각했다. 이건 가족의 저녁이 아니라 둘만의 시간이라는 걸. 그는 밥을 담아주었고 나는 말없이 받아들였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서로의 숨소리. 아무 일도 없었는데 공기는 묘하게 팽팽했다. 장모님, 요즘 저 피하세요? 그 말에 나는 손을 멈췄다. 아니야. 너무 빨리 대답했다. 그는
더 묻지 않았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설거지를 하며 나란히 서 있었을 때 우리는 아주 잠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팔이 스쳤고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짧은 순간이 머릿속에 이상하리만큼 선명하게 남았다. 이건 그냥 우연이야. 나는 그렇게 정리하려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누적이라는 걸. 그날 밤 나는 다시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그 택배를 열어보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예전 같았을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아마도 그 택배는 원인이 아니라 핑계였을 것이다. 이미 감정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점점 부정하기 어려워지고 있었다. 그 고백은 예고 없이 왔다. 아무 특별할 것 없는 평일 밤이었다. 꽃집 셔터를 내리려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장모님, 나는 그 목소리만으로도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걸 느꼈다. 고개를 돌리자 사위가 서 있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표정이 굳어 있었다.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은 부탁처럼 들렸지만 거절할 수 없는 톤이었다. 사위의 집 거실은 조용했다. TV도 켜지지 않았고 조명도 어둡게 낮춰져 있었다. 우리는 소파 양쪽 끝에 앉았다. 거리가 있었지만 심리적으로는 너무 가까웠다. 그는 한참을 말하지 않았다. 손을 깍지 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장모님, 그 택배 보셨어요? 그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다. 무슨 택배? 이미 거짓말이라는 걸 나도 알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열어보신 거 알고 있어요. 도망칠 수 없었다. 나는 고개를 떨궜다. 미안해. 그 한마디에 사위의 표정이 무너졌다. 미안하실 필요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차분했지만 안쪽에서 떨리고 있었다. 어차피 언젠가는 말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이어갔다. 그 수술, 장모님 생각하시는 이유랑 조금 달라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하면 선이 무너질 것 같았다. 혜진이 때문이었어요. 그 이름이 공중에서 무겁게 떨어졌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혜진이가 힘들어했어요. 사위는 끝까지 나를 보지 않았다.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남자로서 그 말에 가슴이 조여왔다. 그래서 스스로를 고치려고 했어요. 고치면 모든 게 나아질 거라 믿었어요.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근데 오히려 더 멀어졌죠. 나는 그제야 18개월이라는 숫자를 다시 떠올렸다. 그 시기 혜진이가 살아있었던 시간. 그럼 그 관리 세트도 네. 사위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의미 없는 물건이에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찔렀다. 장모님, 그가 처음으로 내 눈을 제대로 바라봤다. 그동안 혼자 버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 눈빛에는 슬픔과 의지와 설명하기 어려운 기대가 섞여 있었다. 장모님이
같은 건물에 계신 게 위로였어요. 그 말이 어깨를 눌렀다. 그런 말 하면 안 돼.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떨렸다. 알아요. 그는 즉시 대답했다. 그래서 계속 참았어요. 그의 말이 이상하게도 정직하게 들렸다. 근데 장모님도 외로우시잖아요. 그 순간 심장이 정면으로 맞았다. 그런 말 하지 마. 장모님, 그는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다. 물리적인 거리는 여전히 있었지만 심리적 거리는 이미 사라지고 있었다. 그날 밤 장모님도 잠 못 주무셨죠. 그건 질문이 아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건 그만하자.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몸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지금 여기서 멈추는 게 맞아. 사위는 따라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장모님, 저 지금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숨이 막혔다. 그럼 뭐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흔들었다. 사위는 고개를 숙였다. 가족으로서든 사람으로서든 저 혼자 이 감정 감당이 안 돼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건 유혹이 아니라 의존이라는 걸. 그리고 그게 더 위험하다는 것도. 문을 나서며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현관문을 닫는 순간까지 그의 시선이 등에 닿아 있는 걸 느꼈다. 집으로 내려오면서 계단 하나하나가 너무 무거웠다. 이제는 알고 있었다. 우리는 이미 안전한 선 안에 있지 않다는 걸. 그리고 다음 단계는 되돌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걸. 사흘 동안 나는 사위를 피했다. 계단에서 발소리만 들려도 숨을 죽였고 꽃집 문을 일찍 닫았다. 전화도 문자도 오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불안했다. 사흘째 밤이었다. 가게 셔터를 내리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사위였다. 장모님, 잠깐만 얘기해요.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읽고도 바로 답하지 못했다. 그런데 곧바로 다시 메시지가 왔다. 무섭게 할 생각 없어요. 그냥 진실을 말하고 싶어요. 그 문장이 묘하게 마음을 흔들었다. 결국 나는 답장을 보냈다. 10분만. 사위의 집 문을 열었을 때 나는 이전과 다른 기운을 느꼈다.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정리돼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맞을 준비를 오래전부터 해둔 것처럼. 앉으세요. 그는 차를 내오지 않았다. 그 자체가 긴장을 키웠다. 장모님, 그가 입을 열었다. 그 택배 우연이 아니에요. 심장이 아래로 떨어졌다. 무슨 말이야? 일부러 그 시간에 배달되게 했어요. 나는 의자를 붙잡았다. 왜?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말했다. 장모님이 대신 받을 거란 거 알았어요. 그 말이 날카롭게 꽂혔다. 미쳤어? 내 목소리가 처음으로 커졌다. 그건 사생활이잖아. 그래서요. 그의 대답은 차분했다. 장모님이 알았으면 했어요. 그는 천천히 책상 쪽으로 걸어갔다. 서랍을 열었다. 이것도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그가 꺼낸 건 두꺼운 사진첩이었다. 그리고 그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숨이 막혔다. 꽃집 안에서 내가 꽃을 정리하는 모습, 햇빛이 유리창을 통과해 내 어깨에 닿아 있던 장면. 이건 3년 전이에요. 다음 장, 시장 앞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있는 나. 그 다음 장, 비 오는 날 우산을 접으며 가게 문을 닫는 나. 사진 속의 나는 카메라를 보지 않았다. 모두 몰래 찍은 것들이었다. 왜 이런 걸 기억하려고요? 그의 말이 섬뜩하게 들렸다. 사진은 수십 장이었다. 계절이 바뀌고 내 머리색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는 게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마지막 장에는 메모가 붙어 있었다. 내 인생의 방향. 손에서 사진첩이 떨어졌다. 무릎에 힘이 풀렸다. 이건 사랑이 아니야. 내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다. 이건 집착이야. 그는 고개를 저었다. 전 계획한 적 없어요. 그럼 이게 뭐야? 기다림이에요. 그 단어가 오히려 더 무서웠다. 혜진이가 떠난 뒤에 확신했어요.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장모님이 제 삶의 중심이라는 거. 나는 뒤로 물러섰다. 너 지금 정상이 아니야. 정상이에요.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다만 솔직해진 거예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가 원한 건 고백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내가 이미 선을 넘었는지 아닌지를. 이제 와서 도망가면 장모님도 힘드실 거예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우린 이미 같은 비밀을 공유했잖아요. 그 비밀이라는 말이 내 가슴을 짓눌렀다. 그날 밤 장모님도 완전히 밀어내지 않았어요. 그는 사실을 말하듯 차분했다. 그래서 저는 확신했어요. 뭘, 우리는 이미 시작됐다고. 나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문으로 향했다. 다신 나한테 이런 말 하지 마. 그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장모님, 전 기다릴 수 있어요. 문을 닫는 순간까지 그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주저앉았다.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다. 이제는 분명해졌다. 이건 외로움의 문제도 감정의 실수도 아니었다. 이미 누군가는 선을 넘을 준비를 맞춰두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중심에 서 있었다. 그날 이후로 밤이 가장 무서웠다. 불을 끄면 집안이 너무 조용해졌다. 위층에서 들려오던 익숙한 발소리도 문 여닫는 소리도 사라졌다. 그 침묵이 오히려 사위가 바로 위에 있다는 사실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다. 나는 결국 무덤으로 향했다. 혜진이의 기일이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노란 국화를 들고 언덕을 올랐다. 바람이 불었고 풀잎이 발목을 스쳤다. 무덤 앞에 서자 가슴이 막혔다. 혜진아. 입 밖으로 이름을 부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엄마가 정말 잘못했다. 그 말을 몇 번이나 되뇌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었다. 사위였다. 그는
흰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조용히 서 있었다. 장모님, 그 목소리는 처음으로 조심스러웠다. 여기서까지 이러지 마. 내 말은 기도처럼 떨렸다. 그는 내 옆에 무릎을 꿇었다. 혜진이한테 미안해요. 그 말에 숨이 막혔다. 그래서 멈춰야 해. 나는 눈을 감은 채 말했다. 이건 누구에게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사위는 고개를 숙였다. 전 장모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 말은 협박이 아니었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너한테 난 엄마야. 아니에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전 여자로 봐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졌다. 나는 무덤을 바라봤다. 비석에 새겨진 딸의 이름. 그 앞에서 다시 한번 확신했다. 이건 사랑이 아니야. 그럼 뭐죠? 상처야. 나는 사위를 똑바로 봤다. 서로의 상처를 상처로 덮으려는 거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결심했다. 도망치지 않기로, 피하지 않기로, 정면으로, 끝내기로. 그날 밤 사위의 집 문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손이 떨렸다. 문이 열렸다. 장모님, 들어가지 않을 거야. 나는 문턱 밖에 서서 말했다. 우린 여기서 끝이야. 사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왜요? 대답이 필요한 질문이. 아니야. 나는 차분히 말했다. 너도, 나도 이걸 안고 살면 망가져. 전 감당할 수 있어요. 난 감당하고 싶지 않아.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이사가 사위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여기서 멀리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게 장모님 뜻이면. 그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가슴을 찔렀다. 문이 닫혔다. 그날 밤 위층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며칠 뒤 사위는 이사를 갔다. 짐을 옮기는 날 나는 커튼 뒤에서 그를 지켜봤다. 마지막으로 눈이 마주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게 우리의 작별이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침대에 누웠다. 외로웠다. 정말 외로웠다. 하지만 숨이 막히지는 않았다. 처음으로 제자리에 돌아온 느낌이었다. 사위가 떠난 뒤 집은 빠르게 원래의 모양을 되찾았다. 아니, 되찾은 척을 했다. 위층의 불은 다시는 켜지지 않았고 계단에는 사람의 체온이 사라졌다. 그 대신 침묵이 내려앉았다. 나는 다시 꽃집 문을 열었다. 아침마다 물을 갈고 시든 꽃을 치웠다.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꽃을 사고 웃으며 나갔다. 그게 세상이라는 걸 그제야 알았다. 밤이 되면 혼자가 되었다. 침대에 누우면 옆자리가 비어 있었다. 그 빈자리는 사위의 것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삶의 일부였다. 남편을 잃고 딸을 잃고 그리고 감히 다시 느꼈던 감정까지 모두 내 것이었고 그래서 내가 책임져야 했다. 어느 날 무덤에 다시 갔다. 이번엔 국화 한 다발이 아니라
아무 꽃도 들지 않았다. 혜진아. 이름을 부르자 바람이 불었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울지 않았다. 엄마가 잘 선택한 거지? 그 질문을 입 밖으로 내뱉고 스스로 놀랐다.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저 확인하고 싶었다. 며칠 뒤 소문이 들렸다. 사위가 다른 동네로 이사 갔다는 이야기, 필라테스 센터도 옮겼다는 이야기. 나는 묻지 않았다. 어디로 갔는지도,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알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느 저녁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한참을 보다가 받지 않았다. 잠시 후 문자가 왔다. 잘 지내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짧은 문장이었다. 그게 전부였다. 나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책임이었다. 시간은 잔인하지 않았다. 다만 느리게 흘렀다. 나는 꽃집을 계속 운영했고 손님들과 같은 대화를 나눴다. 밤에는 혼자 잤다. 외로웠다. 하지만 부끄럽지는 않았다. 어느 날 손님이 물었다. 사장님, 혼자 사시죠? 네. 외롭지 않으세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다. 외로워요. 그래도 제가 선택한 외로움이에요. 그 말이 거짓은 아니었다.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다. 천장을 보며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사랑이란 항상 옳은 방향으로만 오는 건 아니라고. 어떤 사랑은 다가오는 순간부터 대가를 요구한다고. 그리고 그 대가를 감당하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것도 용기라는 걸. 나는 눈을 감았다. 위층은 끝내 조용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하지만 모든 외로움이 선택을 정당화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선택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